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인 기소 중지를 내려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탄핵의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민간인 박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박근혜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최태민 일가의 재산도 국세청도 조사를 하고 네. 나중에 검찰로도 넘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검, 이제 황교안 대행이 연장 안 해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최순실의 은닉 재산도요.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사국 여기가 과거 이제 대검 중수부처럼 말이에요. 국세청 중에 말이에요. 제일 센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차명 뭐 이렇게 그냥 몇 단계로 이렇게 막 쿠션을 거기다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세탁도 하고요. 네, 세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최순실 건지 아닌지 이거 하려면 좀 일정한 시간이 투입돼요. 일정한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요 특검 끝나고 나서 검찰은 검찰대로 국세청대로요.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탄핵의 결론이라든가 뭐 조기 대선의 뭐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보다도 더 세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역삼동지. 원룸은 2동 36개를 잡아가지고 장모님도 거기 사셨지. 같이. 네. 그때 꽤 컸죠. 압구정동 미수빌딩이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에 따랐다는 빨간 벽돌이 허물어져 가는 거 일단 나중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쪽 원룸 2개를 다 팔아가지고 미수빌딩을 진 거죠. 전 남편 정윤회 씨의 저 유명한 얘기, 장모가 신혼 선물로 사준 그 종자 돈이 아니고 종자 빌딩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제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래 알려지기로는 감자장수 장모가 감자 팔아서 빌딩을 샀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고 최태민 씨가 가지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을 아마 임선희 씨가 부동산 재테크에 아주 밝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남 일원에 개발 예정 부지에 막대한 부동산을 사서 지금 현재 최순실을 비롯해 최순천, 최순득 씨 자매 일가가 3천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걸로 알려져서 아마 공시지가만 합쳐봐도 뭐 수천억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만 이렇게 된 거고 아마 차명이라던가 다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상이 수조 원대가 넘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서울국세청의 조사 사국이 특별 세무조사를 해서 이 부동산 소유 과정에서 갖고 있는 세금 탈루 의혹들 차명을 통해서 임대차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이나마 합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가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이 부동산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여기서 5억, 저기서 10억 할 정도로 빨간 금고, 검은 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참 동산의 형태로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분들 수백 명을 벌어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세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신의 돈으로 직접 한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변호사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개인법률사무소 연지 몇 년이 됐는데 서초동 법조타운이 요즘처럼 바쁜 모습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2월 달에는 좀 비수기라면서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제 2월 달에 비수기인데요. 네. 변호사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단군 이래 변호사 시장이 최대 불황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황 중에서도 2월이 제일 불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보릿고개란 말도 그렇죠. 법원과 검찰은 이제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중지가 되고 대부분 또 수사도 뭐 검찰의 수사를 하지 않죠. 그 정기 인사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2월에 또 구정이 끼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2월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보릿고개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짧지 않습니까? 28일.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국회 청문회랄지 형사재판이랄지 특검과 관련돼서 변호사들 한 209명 정도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선임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09명이요? 예. 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 정도가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 참여해서 뭐 먹고 산다는 얘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 저기 이제 사임 변호사는 제외돼 있잖아요. 근데 네. 사임 변호사는 원칙에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 사임했다 하더라도 일단 착수금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돈은 다 받는 그 거다. 돈은 받은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약간 이제 허수는 있어요. 어떤 허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뭐 김기수 전 검찰총장이랄지. 그런데 대부분이 돈을 받지 않고 자원해서 해주는 우정 출연입니까? 그렇죠. 일체 네. 우정 출연이고 네. 그 다음에 저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 일단 삼성같이 대기업 네. 그리고 뭐 SK랄지 그런 대기업과 관련돼서 선임된 변호사들은 아마 단위가 막 수억 대.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경재 변호사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을 맡은 그런 변호사들은 그다지 큰 금액은 받지 않으면서도 언론에 계속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법정에 자주 출석하기 때문에 받은 선임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동의 대가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은 구속됐고 우병우는 기각됐습니다. 바로 그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메머드급, 그야말로 뭐 제일 위는 전 검찰총장,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천지청장, 수원지검 차장, 여기서는 차장검사가 막내일 정도로 막강한 그런 걸 꾸렸는데 다 돈으로 한 건 아니란 얘기죠? 예, 물론요. 이제 김기춘 실장하고의 여러 가지 그냥 인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해서 아까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 네. 출연인데요. 네. 근데 이제 거물급들인 건 맞는데 저기서 가장 연하 나이가 제일 그 적은 분이 63세더라고요. 그나마 13세. 주니어가. 주니어가 예. 제일 많은 분은 환갑증갑 넘긴 분이 막내네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실제 본인의 재판의 소송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근데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현직 검사들하고 잘 통할 수 있는 그 나이 또래, 네.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 말고도 조윤선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 예, 네. 그 남편이 지금 김현장의 그 박성혁 변호사이고 변호사죠? 변호사를 비롯해 8명의 변호인도 조력을 받고 있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영재 원장 부부였던 최윤 씨. 최윤 씨도 지금 현재 변호인이 14명 정도 변호사 거기는 14 돈 명이요?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병우 수석도 영장 실질심사 전임 판사를 담당했던 분들을 전관 예우로 모셔서 지금 조력을 받고 있다는 등 지금 현재 국정농단 관련돼 있는 그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대한 메머드 군단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것이 본인들의 법적 조력은 좋지만 국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적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 또한 상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걸 유전 무죄, 뭐 돈이 있어서 많은 변호인단을 쓴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세간에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누구는 뭐 14명, 11명, 거물급들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엄청난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7일 변론 종결 때 나와서 과연 증인으로 뭐 신문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희망대로 뭐 그냥 나와서 최후 진술만 할 건지 아니면 안 나올 건지 얘기가 참 많은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만약에 3월 초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물러나기 전에 또는 그날 만약에 물러난다고 한다면 물러나기 전에 이 탄핵을 인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서 탄핵을 인용이 되기 전에 스스로 좀 하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청와대는 아니라고 절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신 교수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닉슨 그 비슷한 거 아니냐. 닉슨도 미국은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상원에서 결정이 되는 양원제니까. 근데 네네.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이건데 닉슨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2개월 후에 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그 결정이 확실시 되니까 그 직전에. 어차피 탄핵될 바에 명예퇴진하자 해갖고 그 전에 이제 사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고 네. 이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3차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주면 뭐 이렇게 퇴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몇 달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하야를 한다면 이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네. 이제 국민적으로 다 알아버렸어요. 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언급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태극기 촛불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탄핵만 각하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하야설이 나온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나.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면서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진하야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하야는 검토한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내부 인사 누구도 듣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근거 없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 당청의 핵심적 인물인데 이렇게 여론 떠보기 위해서 자진 하야론 흘렸다가 청와대가 부인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그 여론 떠보기 작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3월 13일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그 임기 퇴임한 이후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연기됐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 텐데, 네. 헌재가 지혜롭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테니 판결의 신속성 또한 너희들도 따라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월 13일 이후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재판정에 나와봐야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단죄되기보다는 스스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감으로써 피해받는 정치적 파괴, 특검과 헌재와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탄압받는 정치 인상을 보인다면 향후에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만약 인용됐은 이후에 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 검찰이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기 상당히 구속조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노리는 것이 바로 하야론에 대한 그 여론을 떠보는 것, 그래서 떠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법적으로 과연 뭐 가능한 건가? 뭐 본인의 자유 의지만으로 되는 겁니까, 하야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요. 네. 이건 법적인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회법 134조거든요. 그래서 소추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직을 수리하거나 해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사직을 수리하거나 해임을 하려면 누가 임명권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야 자체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일방적으로 하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야를 했는데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예. 결과적으로 이제 하야를 하게 되면 그럼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하야라는 카드를 저는 아인땡 굴대에 연기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뭉게 이제 구름을 피우고 있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떤 사법적인 딜을 한번 해보자. 내가 자진하야할 테니까 사법적인 것을 좀 면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라. 이제 그걸 떠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과연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월 13일 이후로 헌재 선고 결정을 연장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백하게 어떤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을 일단 회피하기 위해서 하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에 있는 모든 자료를 검찰로 이첩을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어요. 예. 대선, 조기 대선도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사법적 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하야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부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사법적인 부분과 함께 정치적인 또 셈법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신지호 교수가 45년 전 미국 상황과 지금 아주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랬는데 바로 이 상황입니다. Well, I'm not a crook. I've earned everything I've got.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네. 포도 대통령의 회고록 제목이 치유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사면을 해주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 앞길은 망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카터 대통령한테 졌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 좀 어려운 게요. 네. 미국 법 체계하고 한국 법 체계하고 달라요. 미국은 후임자인 그 부통령에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이 사임하니까 된 건데 네. 그 후임자가 그렇게 바로 사면을 해줄 수가 있어갖고 그만둔 지 이제 한 달 후에 저렇게 사면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요 형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소가 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 받아갖고 무슨 판결이 나오면 1심, 2심, 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 하여간 최종심이 확정돼야지만 우리는 사면 복권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법 체계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딜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하야하면은 조기 대선까지 이제 60일 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 줄 수 있는가? 못해요. 왜냐면 형도 확정된 게 없는데 뭘 사면해요? 네. 사면 복권의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닉슨 모델이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진하야 관련해서 어쨌든 의견이 분분한데요. 청와대는 자신들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날 뒤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 중지시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규철 특검보의 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한부 기소중지라고나 표현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마 조건부 기소중지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기소중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조건부 기소 중지. 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변호사님 계실 텐데 네. 제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대신에 28일 날 임기가 끝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있는 동안만 기소를 중지하고 대통령 임기가 재임이 아닌 사임하든 아니면 탄핵을 단행하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때는 특검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기소 중지가 해지되면서 아마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런 상황들 염두에 두고 아마 특검에서 이 시한부 기소 중지 조치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안 했다고 하면
조건부 기소인지 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냥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하면 그냥 검찰에다가 수사기한이 만료되면서 넘길 수 있는데 조건부 기소인지 했다는 것은 피의자로 이미 입건돼서 죄가 인정된다고 특검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만 못했기 때문에 특히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면 조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하야가 됐던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피의자로서 바로 조사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참고인으로 하면 또 검찰에서 피의자로 소환이 안 오고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은 다음에 또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로 이미 입건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조사해서 네. 기소한다랄지 아니면 신병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